박종훈의 경제쇼가 마련한 월요일의 코너 경제 시그널 시간인데요. 자, 국민은행 부동산 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7월까지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5.6%가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6대 광역시 부동산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0.07%, 그러니까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지난해 5월 25일 이 KBS EFM에서 방송됐던 황정민 FM 대행진에 출연을 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은 곧 약세로 돌아서거나 둔화되겠지만 상승세가 이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잠시 동안은 역시 강남 불패구나 느껴질 만큼 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시 청취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파트 분양 물량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다보려면 공급과 수요 측면을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앞을 내다보는 건 의외로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통상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 분양 물량이나 주택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3년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아파트 가격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굉장히 큰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체로 한 해 평균 27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해 왔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전례 없던 대대적인 이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2015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3년 동안 무려 50만 호가 넘는 초과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경기로 경제를 떠받치겠다면서 2년치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건데 자,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 때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거든요. 자, 2015년부터 폭증한 분양 물량의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바로 올 연말부터 그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미분양, 특히 중공업 미분양 같은 악성 미분양이 지방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2020년이 되면 아마도 지역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묻지마 부동산 부양책, 이런 정책이 서울에서는 지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에서는 지방과 달리 신규 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과 굉장히 달라진 거죠. 물론 두 번째 이유는요.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훨씬 이 분양 물량이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이건 기존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지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죠. 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면 그 3년 동안 기존의 집이 사라지는 멸실 현상이 일어나서 주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연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지난해 서울에는 6만 8천 가구의 주택이 새로 완공됐지만 원래 있던 집 4만 7천 가구가 재건축 등으로 사라져서 주택의 순중 물량은 2만 1천 가구에 불과했다. 이런 자료를 내놨거든요. 자, 2만 1천 가구. 이 자료가 얼마나 이 문제가 있는 수치냐.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평균 아파트 이 순중 물량인 4만 6천여 가구의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형편없는 물량이거든요. 이처럼 서울만 아파트 공급이 딸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서울만 치솟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이 치밀한 수급 계획을 짜서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무슨 다른 목적으로 마구잡이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충격이 3년 뒤에 시한폭탄처럼 터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일정을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합리적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2020년까지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도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 이 상황 자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아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오늘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또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수도권에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 이 수도권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직시했다는 데선 의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무더기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로 주택 멸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실제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앞으로 적어도 3, 4년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당장은 심리적 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급 측면에서 본 아파트 가격의 문제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수요 측면에서 서울 집값의 급등 원인은 바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소득과 또 가계부채에 있습니다. 요즘 일부 언론 기사만 보면 외환위기보다 더 참혹하다, 또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하지만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실적은 여전히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고용률과 실업률 등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아직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난 5월까지 현재 63개월이 넘는 역대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평균 경기 확장 국면은 33개월 정도 유지돼 왔기 때문에 63개월 이건 평소보다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쯤은 경기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고요. 사실 저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쯤은 꺾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측들을 뒤엎고 이례적으로 장기적인 긴 확장기를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확장기가 오래 계속되면요, 주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가계소득인데 가계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4.2%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 자, 소득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집에 투자하는 거고, 그게 마침 서울에서 주택의 순증, 주택의 공급의 어떤 공급량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집값 급등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이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집값 상승 요인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간신히 이걸 누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 계획이 추진되면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은 물론 또 주택이 사라지는 현상, 아까 재개발로 주택이 사라질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재개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이 더 많이 사라질 거니까 시장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특히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부추긴 거죠. 자, 물론 박원순 시장이 어제 통개발을 보류해야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의 심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전망 어떨까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50만 원나 되는 아파트의 초과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도 2020년은 되어야 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주택의 멸실, 즉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현상, 이게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한 1, 2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과의 어떤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될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63개월이 넘는 최장 확장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경기 선행 지표만 보면 다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집값은요,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후행 지표, 그러니까 뒤늦게 바뀌는 지표예요. 얼마큼 뒤늦게 바뀌냐? 한 6개월에서 9달, 9개월 정도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설령 나빠진다 하더라도 좀 뒤늦게 반응을 한다. 이런 특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소득이 늘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의 또 다른 한 축은 부채였습니다. 한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빚지고 집을 산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빚에 의해 유지되는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가격 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 인상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종훈의 경제쇼를 듣고 계신데요.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